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험 관리에서, 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산 식별했었죠. 자산 식별하고 이제 가치 평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위협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평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 그죠?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면은 뭐 위험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평가가 끝나면은, 아이고, 위험 평가가 끝나면은 이제 보호 대책을 선정을 하고 플러스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를 이제 우리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한 거죠. 그죠? 어,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자산 식별, 그다음에 가치 평가하고 위협, 취약점 분석 뭐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을 좀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바로 이제 위협 분석과 정보보호 대책 선정, 이행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교시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예정이에요. 자, 위험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정량적 방식하고 이제 정성적 방식, 위험 분석 방식론의 어, 결과 결과에 의해서 이제 분석 방식이 있는데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환산해서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이런 숫자로 된 등급으로 해서 보여줄 거냐. 근데 보통 정성적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상 많이 안 걸리니까. 그리고 정량적 평가는 인풋이 많고 입력되는 게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걸 사용을 하려면은 컨설팅 업체에 예산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과 기간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질 않으니까 정성적 방식을 많이 이용한다. 근데 정성적 방식을 이용할 때 자산과 위협 취약점의 값을 곱하거나 더해서 위험값을 산출하는데 자산을 곱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하고 위협의 평가값, 그죠? 취약점의 평가값을 뭐 더하든지 곱해서 위험값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방금 전 시간에는 자산에 대한 중요도, 자산에 대한 가치, 위협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평가 기준은 뭐고 평가값이 뭐다 등급화 이제 시킨 거죠. 바로 이 위험 마지막에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위험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결국 위험값이라는 게 위험도다. 리스크 이제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협, 취약점, 자산에 대한 이제 가치 증급, 요거를 더하면은 3이 되고, 그런 거죠. 여기 2를 여기 4가 되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하거나 더해서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에서 이제 위험도 산정이 이제 중요한데, 정보 자산의 중요도, 가치죠. 중요도와 가치 뭐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위험 및 취약점의 정도에 따라서 CIA 손상에 따른 잠재적 손실의 규모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CIA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산 평가할 때, 자산 가치 평가할 때, 이 CIA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한 산술적 합으로 위험도가 산정되면 안 되고, 자산과 위협과 vulnerability의 상호 간의 작용을 평가를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밸류 위험도 산정지 예시원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위협과 취약점을 따로따로 이제 평가를 해서 위험도를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취약점을 읽어 보시면요. 이게 위협이죠. 사용자 아이디 이용한다는 거는 이 위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서
이런 우려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죠. 불법적인 정보 수정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겠지만 이 위협과 취약점은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 연결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표현을 하는 게 우려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려사항에 가까워요. 즉, 컨선에 가까워요. 이 내용이. 어쨌건 이 교과서에서 지금 예시한 거는 위협과 취약점을 따로 했고, 이거를 각각 요 등급 인사정보에 대한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에 대한 등급을 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위협에 대한 평가를 했고, 취약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거를 합산을 해서 14가 이제 위험도가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 예시는 우려사항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려사항은 뭐죠? 위협과 취약점에 대한 거를 같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체크리스트 이거는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이건 베이스라인이죠. 베이스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 통제 항목을 ISMS 통제 항목으로 해서 전부 체크를 하는 거죠. 에다가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식별도 하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컨바인드, 컨바인드 어프로치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어프로치, APP, 컨바인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통제 항목을 이용한 거는 베이스라인이지만 이 평가를 할 때 뭡니까? 지금 자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위협 취약성 평가, 우려사항이죠. 요거에 대한 평가 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바인드 어프로치가 이제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보면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파셜인데 지침은 CEO의 승인을 듣겠지만 CISO 역할 및 책임을 문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사항이 주요 정보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빨리 이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거는 굉장히 그 컨설팅 한 사람의 약간 객관성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이런 거에 의해서 중간적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어쨌건, 그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값은 이제 3으로 줬고요. 무형자산을 이제 CIA로 전부 평가값을 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자산 가치 평가값이 나온 겁니다. 바로 전 시간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그 자산가치 평가값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같은 동등한 방법으로 이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협 취약성 평가는 바로 요 값이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로 위협 취약성 평가할 때 그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 정보보호 영역의 범위와 법적 중거성 위험도를 같이 합산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요게 기억이 안 나면은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합산하게 되는데 요거와 요거를 합산하게 되죠. 요걸 합산하는데 적용되는 정보보호 영역의 범위는 폴리스하고 프로세스하고 시스템에 모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은 3이 되는 거고 이 뒤에처럼 두 가지만 관련이 있다 그러면 2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법적 중거성 위험도는 이게 뭐 크리티컬하지 않다.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뭐 벌금하고 뭐 이런 거 벌칙이 가해진다 그러면 3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담당자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1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산을 하면은 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4가 나오면은 그 3에서 4점은 2의 평가값이 주어졌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3과 4는 평가값이 2다. 그리고
5에서 6점은 평가값이 3으로 나오고, 예,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한 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 겁니까? 예, 위험 취약성 평가값이 나오죠. 자산가치 평가값이 나오고 컨섬 평가값이 나오고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 평가값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발생 가능성은 이제 2점을 준 거죠.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1과 2와 3을 곱한 값이 바로 최종 평가값이 나오는 거고 이 등급은 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은 최종 평가값이 0.5에서 2는 위험도가 하로서 1이고 이 경우는 12죠. 1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위험도 상이 나온 거고, 이걸 숫자로 하면은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자산에 대한 CIA를 모두 고려를 했고, 위험도를, 등급을 매길 때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우려사항인가 위협과 취약점을 같이 표현을 했긴 했지만, 위협과 취약점을 다 아울러서 모두 평가해서 위험도를 산출한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베스트로서 잘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 수준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위험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각각. 근데 이게 지금 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ISMS 통제 항목, 80개 통제 항목만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에다가 플러스 예를 들면 플러스 기술적 취약점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쫙 평가한 그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값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위험 수준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위험 수준 결정은 결국엔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DOA, Degree of Assurance를 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뭐 예를 들면 CIS 혼자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합의에 의해서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 예산, 투자 대비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가용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있는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사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DOA 결정은 솔직히 이게 거의 하이라이트죠. 지금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ISMS 인증을 나가게 되면은 이 DOA를 예를 들면 6으로 선정을 해놓고 한 3년간 또는 4년간 계속 6이에요. 이게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되지 않은 거는 뭐라 그러나 정부보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냥 계속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DOA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7로 했다가 뭐 5로 했다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현실적입니다. 어쨌거나 위험 관리를 해서 이렇게 DOA를 산정을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컴바인드 어프로치로서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용 효과성과 실효성을 고려를 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냐 결정을 해야 되고 도출된 모든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위험이에요. 모든 위험. 그러니까 DOA 관련해서 그 이하에 대한 거, DOA가 6이다 그러면 6보다 낮은 위험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전부 수립을 하긴 해야 돼요.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행 계획에 들어갔을 때 이행 계획에 그 부분은 뭐 약간 좀 엄청 이제 딜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DOA를 초과하는 자산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이제 수립한다. 이게 바로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 대책은 모든 위험에 대해서 수립은 하긴 한다. 근데 DOA가 낮은 거를 0으로 하게 하는 거는 아마도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6보다 낮은, DOA보다 낮은 거는 이제 뭐라 그러나 종합대책? 예, 종합대책 수립을 할 때 아마 장기간에 걸쳐서 그게 보호대책이 이제 포함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단 위험의 규모에 따라서 수용할 위험과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분류를 하고 수용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 규모에 따라서 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죠. 중장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이 이게 중장기 대책이죠. 중장기 장기적인 대책안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DOA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한 3 정도 나온 거는 예를 들면은 아 이거는 망분리를 해야 된다. 망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려면은 적어도 뭐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수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예를 들면 3년 후에 이거를 뭐 검토하겠다. 반영이 되면 검토하겠다든지 이런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위험도가 예를 들면 뭐 0에서 만약에 27까지 이제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DOA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뭡니까? 수용 가능한 요 밑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잖아요. 6이 DOA가 되는 거니까. 그죠? 요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발견된 취약점과 위험 요소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졌죠. 위험도를 전부 계산을 해줘야죠. 아까처럼 자산과 버너너빌티와 스렛과 발생 가능성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변수의 합으로 들어간 위험도가 이제 계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험도에 따라서 0부터 27번까지 나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디그리 오브 어슈런스가 결정을 하고 누가 반드시 정보보호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름이야 뭐 다를 수 있지만 뭐 정보위원회 뭐 보호위원회 뭐 다양한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아, 경영진들이 모여서 담당자 모여서 CISO가 모여서 CPO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고 DOA 이하의 위험 요소는 이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에 대한 수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 초과 수준 바로 요 7 이상이죠. 6 이하가 이제 DOA가 되니까 7 이상 요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하인 것도 대책은 수립은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수립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DOA 수준을 설정을 한다. 만약에 뭐 이거는 수용할 수 없고 이거는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뭐 수용 여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책 수립에 된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1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면 이게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거는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산의 투자에 대한 어떤 거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효과가 이제 우선순위 설정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험도 및 위험 수준 결정 이제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산 가치 1, 2, 3등급으로 이제 나눴고 그 다음에 컨선, 위협, 취약점에 대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발생 가능성도 상중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를 구할 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VAT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발생 가능성까지 지금 이 함수의 변수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이제 좋은 거죠. 사실 발생 가능성이 위협 취약성 위협 취약점 그 컨선들을 저기 분석을 할 때 발생 가능성도 들어갔었잖아요. 항상 이 취약점 분석을 할 때 발생 가능성을 항상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요 18이라는 경우는 자산 가치가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취업 위약성 위협 취약성 죄송합니다. 위협 취약성 컨선에 관련된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은 이어서 그걸 곱해서 이제 18이라는 점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자산에 대한 위험
도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데 위험도가 상인 거는 6에서 27점까지를 상으로 본 거고 3에서 4.5는 중으로 본 거고 요 점은 이제 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OA를 6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DOA가 6 이상인 거는 최우선적인 위험 제고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DOA를 자, 6으로 잡았을 때 이걸 이상을 위험 제거를 할 거냐? 이상이면 6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저는 이제 DOA 밑은 이하는 위험을 수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6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그냥 그 조직에서 저기 뭡니까?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6 미만만 위험을 수용한다. 또는 이하냐,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거는 그 조직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하로 해야 된다. DOA 예를 들면 DOA 저기가 6으로 잡았으면 미만을 수용을 할 거냐, 이하를 수용을 할 거냐는 그때 의사결정을 하기 나름이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도와 위험 수준 결정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위험 처리, 그러니까 지금 얘는 DOA를 6으로 잡았고 6 이상인 거는 위험 처리를 이제 해야 돼요. 물론 DOA 요 6 미만인 것도 보호 대책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수립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 6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전부 감소시켜서 DOA 6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 처리거든요.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위험 감소, 리스크 리덕션,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투자나 또는 통제 수단을 적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적절한 대책이나 통제 수단을 적용을 해서 위험 수준을 조직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의 결과를 낮추는 대책, 백업을 시킨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저 뭡니까? 어떤 건물에 예를 들면은 지진이 발생이 됐어요. 이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이미 결과는 발생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낮추는 방법은 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과를 낮추는 게 아니라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이 내구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엄청 뭐 100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백업 시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 이 시스템을 백업을 이제 시킨 거죠. DB하고 백업을 시킨 거죠. 그럼 지진이 나서 이게 붕괴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RTO가 뭐 1일이다, 24시간이다. 이 경우는 24시간이다. 그럼 24시간에 이게 이제 러닝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의 결과를 낮추는 대책이 되는 거죠. 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내구성을 높이는 거죠. 지진이 예를 들면 발생하더라도 약간만 흔들리고 이게 파괴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는 뭐 파이어월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예를 줬습니다. 위험 수용은 현재 위험을 수용하고 잠재적 손실 비용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 이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근데 발생 가능성이 뭐 100년에 한 번씩이에요. 100년에 한 번. 이거는 그냥 위험 수준. 근데 이거 한 번 들이닥치면은 만약에 백업을 안 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서비스는 뭐 절단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위험 수준이 높아요. 높더라도 어떤 조직의 그 어떤 사업적인 사유로 인해서 별도의 대책 구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네, 발생하더라도 그냥 우리 그거 감수하겠다. 감수한다라는 거죠. 자, 회피는, 어보이던스는요, 예를 들면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 사업만 했었어요. 오프라인.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무슨 가게를 열었는데 오프라인만 이제 배달을 하거나 예? 직접 배달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그 주문을 받아서 이제 배달을 한 거죠. 근데 웹을 통해서 전화가 온라인으로 이제 뭐 저기 뭡니까 접수를 받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배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이제 웹이 예를 들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위험도 많고 예? 뭐 위협도 많고 뭐 취약점도 많고 이거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거 드는데 한 10억이 들어요. 얘는 10억이 넘어갔고 1억 원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1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사업하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불편하지만 그냥 전화만 이제 받아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가 있어요. 이거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예. 위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유저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월 뭐 100만 원씩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위험 전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DOA가 이렇게 이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꼭 시스템적으로 수용을 할 때, 위험 처리를 할 때 꼭 수용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 수용 이외에 회피라든지 전가라든지 포기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 처리 절차를 보면은요, 조직, 자기 조직이 위험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리 전략을 이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식별하고 목표 위험 수준이 예를 들면 6이다. 근데 위험도가 예를 들면 27이에요. 그러면 이 위험도는 6 이하로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 리덕션을 해야 되겠. 6보다 작으면은 대책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위험도가 3이에요. 6보다는 작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위험 수용이 되는 거죠. 억셉턴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험도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1로 내려가죠. 비용 효과적 대책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책이 존재하면은 리덕션이 되는 거고 이 대책이 참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위험 전가, 적절한 보험이라든지 전가 대상을 찾아서 위험 전가를 시키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위험 어보이던스를 하는 겁니다. 아예 사업의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위험 관리에 대한 그 어떤 그 컨셉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위험 처리 절차는 ISO 13335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 대책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보호 대책을 이제 수립을 통해서 위험 감소를 선택하는 경우 통제 사항과 이에 대한 선정을 한다. DOA가 미치더라 하더라도 DOA보다 미치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대책은 수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관련된 통제 사항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관련된 통제 사항은 ISMS 경우에는 80개에 해당하는 그 통제 항목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 처리 결정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제한 조건인데 그거를 이제 BPL 공식이라고 합니다. B는 보호 대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P는 손실이 일어날 확률, L은 특정 사건에 의한 총체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B가 PL보다 크면은 이거는 뭐 수용을 하는 거고 작아야만이 보호 대책 구현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대책 구현 비용이 한 뭐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구현을 하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총체적인 그 손실이 10억인데 이게 발생할 확률이 0.5예요. 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그죠? 그쵸? 5억이죠. 그러니까 손실은 5억인데 이걸 구현하는 거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대책 구현 비용이 작아야 됩니다. 이 손실보다, 총체적 손실보다. 그죠? 만약에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1이다. 더더욱 안 하는 거죠. 100분의 1이다. 발생할 확률이. 이거는 수용하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보호대책 선정 기본 사항은 세이프가드,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데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대책이 되겠고 어, 인증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면은 그죠? ISMS 인증을 이제 받으려면은 인증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선정이 필요하고 어, 위험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는 제시된 이 ISMS 통제사항 내용 중에서도 제시된 그 ISMS 통제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건 기본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제 보호대책 선정 방식인데요. 당연히 어, 구축 비용이 구현했을 때 그 비용이 예, 적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손실보다. 예, 손실보다는 이제 적어야 돼. 손실 곱하기 발생할 확률보다는 적어야 된다. 이 비가. 그래서 관리 구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관리 비용도 반드시 생각을 한다가 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액을 생각을 해야 된다. 보호 대책을 구현을 해서 그거를 실제 이제 구현했을 때 선정을 해서 구현을 했을 때 그 투자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정말 이게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거를 손실과 확률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셈을 해보면 된다라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시간적 제약이라든지 재정적 비용,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어, 비용이 구현과 유지되는 비용이 보호되는 자산의 가치보다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 제한, 사회적 제한, 법적 제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보호 대책을 선정을 해야 된다. 선정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구현하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죠? 선정할 때 이제 그 뭡니까? 재정적 제약을 이제 고려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호대책 선정 예시에 여기 보시면은 자산 가치가 9고 여기 위협, 취약점 이렇게 하고 위험도가 14가 나왔어요. 이 14에 대한 보호대책. 그 쉬운 패스워드였죠? 그럼 보호대책이 뭐예요? 패스워드를 우리가 8자리 이상으로 하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그 유저로 하여금 변경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뭐 안전한 패스워드 변경인데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8자리 이상이 되게 구현하는 거죠. 7자리로 입력을 하면은 저기 에러로 이제 되는 거죠. 예. 8자리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캐릭터 뭐 A, B,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가고 서로 다른 세자 캐릭터, 특수 문자가 들어갈 수 있게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죠. 예, 코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얼마 비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이 비용이 뭐 손실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가치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예시는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파이웨이 제거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이건 다 돈이잖아요. 그죠? 교육시키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예산과 다 결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보호대책 구현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일정과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예산 항목을 포함한 정보보호대책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 우선순위는 시급성과 예산 할당, 구현에 요구되는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 반기, 연일에 주기적으로 그 이행 여부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CISO 등
뭐 따라서는 최고 경영진까지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하튼 위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컨셉을 이제 분명히 파악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났으니까 다음 차례는 뭐가 되겠죠? 이제 ISMS 구축 운영을 단계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